자, 이번 시간에는요, 27회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거의 제가 드린 거는 전부 다 A형 문제들입니다. 거의 A형. 자,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이 일반적으로 그 교재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합니다. 그리고 B형은요, A형을 약간씩 섞어놔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A형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운입니다. 이렇게 A형 앞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 이제 교탁이라면요. 이렇게 책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책상이 있다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A형, B형, A형, B형 나눠집니다. 여기는요, B형, A형, B형, A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앞자리 있는 사람을 컨닝하려고 하는데 답이 틀린 문제입니다. 그죠? 대각선 쪽에 컨닝하셔야 됩니다. 컨닝하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굳이 하고자 한다면 대각선 쪽을 보셔야지 앞자리 거 자꾸 뺏어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27회 한번 보겠습니다. 27회. 자, 27회 기출문제 A형 보겠습니다. A형. 자, 먼저 다음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예를 들어 1억에 구입해서 10억에 팔았다. 20년 있다가 계속 존속하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쩐지 영속성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이용하면서 운용이익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올릴 수 있는 거죠. 토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하러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이것도 다 영원히 계속 존속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각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다. 그러면 관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영원히 존속하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공간조금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부속시설의 부지 이런 것들을요 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국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어. 그러니까 또랑 같은 거 있죠. 인공의 또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 수로가 될 수 있고 이런 걸요 또랑이라든가 그 사이에 부속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다 국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요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이거는 공법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데 우리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하면서 암기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전학원이라든가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맞습니다. 무도학원 있죠? 춤추는 학원. 이거는요,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나오면은요, 후보지입니다. 요 내에서 하면은요, 이행지고, 그래서 상호간에 하면 후보지입니다.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이거를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해줘야 됩니다.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 주택이 원래는 아니라는 얘기죠. 주택 외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로서 그리고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있죠. 그러니까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이거를요 준주택 이렇게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준주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거는요, 공공시설 보호구역, 보호지구라는 겁니다. 공용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공부했으면 아는데, 그래도, 이거 풀기는 힘들었네요.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데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정의를 내릴 때 하나의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해서 나중에 종합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 있죠? 이거 맞는 겁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은요, 토지 및 정착물 말합니다. 99조 1항에 따르면 토지 및 정착물 맞고,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 보통 이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자산, 공간, 요건 아니, 자, 생산 요소, 자산, 요거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두 가지는요, 경제적 개념. 요거 틀렸네요. 그다음 준부동산은요, 이 자동차라든가 선박 항공이라든가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는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감정평가 한다든가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이럴 때 부동산처럼 취급됩니다. 이걸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자동차 같은 동산 등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입니다. 따로따로 팔거나 따로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거를요, 복합부동산 해줍니다.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단위로 거래 대상이 될 때 이걸 뭐라고요? 복합부동산. 읽어볼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이를요, 복합부동산이다. 맞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자, 그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할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일단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일단 특히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일단 제껴야 됩니다. 이거 읽다 보면요,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 몰랍니다. 모르고 이거 해석하다가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미루든가 아니면 시간 없으면 찍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물어보는 게 뭐냐? 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일단 물어보네요. 뭘 물어보냐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 시장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 그 다음에 이번에 다세대 주택 시장입니다. 요거를 상당히 수요 공급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세대 주택의 자, 그 교차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이걸 얘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교차라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기 교차라는 게 뭐라고요? 주변에 있는 타 재화의 가격. 주변에 있는 타 재화는 아파트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분의 자, 해당 주택인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나온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답해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근데 얘는요, 이 마이너스가 나오냐, 플러스가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일 경우는, 플러스일 경우는 대체제, 마이너스일 경우는요,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16%가 상승했답니다. 이제 상승했다. 자, 이것도 16% 상승했답니다. 상승함에 따라 매매 수요량은,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 8% 증가하고 얘는 8%가 증가했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 감소했답니다. 4%가 감소했대요. 자, 이때 물어보는 게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요거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어디 갔어요? 요거 계산하면 0.25가 됩니다. 0.25 딱 답하는데요. 이건 플러스로 답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하면 0.5인데 얘는요,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가 요거 증가했다고 했죠? 올랐다고 했죠? 그럼 얘도 올랐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면요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제한은 무슨 제라고요? 대체제. 마이너스일 경우는요 보완제. 그래서 정답은 요거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돼요. 1번이 정답이네요. 0.25 그 다음에 0.5 두 가지는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저랑 같이 풀 때는 좀 뭐 풀만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시험장에서는 막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뭘 물어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새겼다가 나중에 풀든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렇게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자,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플러스 합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이 10% 변할 때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이다.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이됩니다. 그래프 형태로 그린다면 이렇게 자, 요거는 콜라입니다. 콜라. 요거는요 쌀인데 쌀. 자, 이 가격 요 수량입니다. 가격 수량인데 자,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급한 형태로 줍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콜라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사려고 했는데 콜라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확 줄어들었네요. 팍 줄어든 이유가 콜라 사 먹으러 편의점 들어갔더니 콜라 가격만 문장 오른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싸? 너 아니라도 옆에 보니까 맥콜, 환타, 사이다 뭐 별의별 다 있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콜라만 싸졌다 그러면 얘만 더 사 먹을 수 있네요. 이런 거에 대체제가 많다 해줍니다. 대체제가 많다. 근데 쌀 같은 경우는요 쌀의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줄었죠. 내려가도 조금밖에 안 늘어났네요.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쌀이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외식하지 않은 이상 거의 밥솥에 30개 밥을 해먹는 거 아닙니까? 비싸든 싸든 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 적다. 읽어볼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 이런 걸 탄력적이라 하죠. 그럼 아예 그냥 수평의 형태로 한다면 얘는요 가격이 눈곱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눈곱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완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대체제의 존재 유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제가 대체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 영향을 줘서 그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틀렸네요. 커진다 해줘야 됩니다. 탄력적일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단기라고 하고 관찰 기간을 짧게 얘는 길게 잡는 걸 장기라는 겁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이번 달에 갑자기 올랐다고 해서 에이 나도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하진 않겠죠. 임대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도 들어와서 집 한 채 사야 되겠다 하면서 빚 얻어서 집 사는 데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얘기는요 장기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수요의 가격성은 뭐라고요? 커진다 해줘야 돼요. 그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요거는 일반적인 토지고 이거는요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라고 치자. 자,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개 밑에처럼 달려들진 않겠죠? 쓸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늘어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토지는 하락하면 크게 늘어날 수 있죠. 다양한 용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도는 커진다. 맞습니다. 탄력적인 게 탄력도가 커지는 거고 비탄력적일수록 탄력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가격이 10% 변할 때 얘는 한 1%밖에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 맞습니다. 작다. 6번 보겠습니다.
A, B, C 부동산이 다음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모형 형태는 자,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요거 요 정도 다 암기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숫탄수 공기수, 숫탄수 공기수, 숫탄수 공기수 이렇게. 자,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 공급의 기울기가 더 클 경우는 수렴형. 이렇게 다 써볼게요.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요 수렴형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울기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하면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수렴형입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이제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요 발산형이다. 자, 수요 곡선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 보면요 얘가 더 클 때 있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하면 얘가 클 때 이걸요 발산형. 그리고 둘 다 똑같을 때는요 순환형이 됩니다. 순환형. 그리고 얘는 어쨌거나 기울기도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나오는데 다 마이너스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값만 따지는 겁니다. 예, 절대값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시장 볼게요. 자, A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8, 공급의 기울기는 0.6이니까 수요의 기울기가 크네요.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발산형. 그 다음에 B 시장은요 똑같죠. 이거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C 시장은요 수요는 0.6, 공급은 1.2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네요. 그러니까 수렴형. 그래서 수탄수 공기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수탄수 공기수.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급 곡선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가격 공급량이 있고 가격 공급량이 있다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 완만한 형태를요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비탄력적. 자, 1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자, 수요를 증가시켜봐요. 수요를 여기서 똑같이 증가하게 되면요 얘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여기서 여기로 조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비탄력적일 경우는요 이게 수요가 증가해봐요. 그러면 가격은 여기서 팍 올라갔네요. 팍. 여기서 여기로 팍 올라갔죠. 그래서 예전에 암기하라고 했죠. 비더 탄덜이다. 비탄력적일 때 그 가격은 더 크게 변합니다. 탄력적일 땐 덜 변합니다. 가격을 얘기합니다. 공급량은 거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선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더 작게 상승한다. 1번부터 틀렸네요. 1번부터 틀렸네요. 더 작게 상승한다. 자, 2번 볼게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순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자, 이 공급 곡선은요. 자, 이 수요 곡선은 소비자 이걸 한계 효용 곡선입니다. 그 말은 효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만큼 구입할 때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입니다. 최대 수량. 거꾸로 한다면요. 이만큼 구입할 때 단위당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겠다입니다. 자기도 그 말은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덜 지불하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둘 다 최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그게 아닙니다. 얘는요 비용 곡선입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공급할 때 이만큼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얘기고, 거꾸로 한다면요 이만큼 공급할 때 단위당 이만큼 최소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최소 가격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최대인데 얘만 뭐라고요? 최소 가격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걸 물어보는 거니까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순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이거 맞네요. 최대 수량이다.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이거니까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거를요
뭐 점의 이동에 상관없습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 다음에 물리적 토지 공급량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바다 밑에도 땅이 있죠. 이거 절대량을 늘리는 거 이걸요 물리적 공급이라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격이 이만할 때도 이만큼 이만해도 이만큼 공부밖에 못하고 올라가도 못하죠.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물리적 공급량이 토지 공급량의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요 가격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수직인 경우를요 완전 비탄력적, 가격 변화에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비탄력적해집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그만큼 공급량을 많이 못 늘리겠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선은 이전에 비하여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많이 늘릴 수 있다면 탄력적, 많이 못 늘리면요 비탄력적 요래됩니다. 요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각 도시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개수가 1을 초과한 도시를 모두 골라라. 자, 입지개수는요 저기 A산업이죠. A산업은요 A, B, C, D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요거는 A산업이니까 A산업. 요거는요 전국의 A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입니다. 요거는요 A지역의 자, 이거는 X산업이네요. X산업. 자, 전국의 X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 요거는요 A지역의 X산업에 대한 인구 비율. 이렇게 좀 됩니다. 여기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6,250명인데 6,250명. 그 중에서 X산업에 종사한 사람은 3,350명이네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A 도시는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칸을 얘기합니다. A 도시는요, 1,000명 중에 400명이 종사하네요. 1,000명 중에 400명이 종사한다. 그러면 계산하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를 계산하면요, 잠깐만요. 한 장 넘겨야 되겠네요. 자, 얼마냐면 0.746 나옵니다. 0.746. 0.746 나오니까 1보다는 작죠. 1을 초과하는 걸 고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 걸려. 근데 다행히도 요 밑에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요거는 다 똑같잖아요. 나누는 금액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요거 나눈 금액이 얼마냐면 0.536입니다. 여기 0.536인데 0.536다 이게 크다. 그래서 0.7 정도 된다 그러면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0.4다 그러면 1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해서 요 위에 있는 것만 계산해서 0.536이 안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것만 요거 있죠. 요것만 계산해서 0.536이 안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0.536. 그러니까 A 도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400이죠. 그러니까 0.4니까 이게 0.4 아닙니까? 0.4. 그러니까 0.536이 안 되는 거. 자, 볼게요. 요 계산하면 0.4입니다. 0.536이 안 되죠.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요 계산하면 2000분의 1200 있죠. 이거는 0.6이 되기 때문에 0.536을 초과하니까 자, 536도 넘어가죠? 1을 초과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것분의 이거. 1150분의 655 하면 0.56 나옵니다. 요것도 0.536이 넘어가죠? 1을 초과하는 겁니다. 얘는 2100분의 1100 하면은요, 요거는 0.52가 되니까 0.536이 안 되죠? 1 미만이겠네요. 그러니까 1을 초과하는 거는요, 얘랑 얘를 찾아야 돼요. 얘를 이제. 자, 몇 번 좀 숙달되면 좀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주거분리라는 게 뭐냐면, 주거분리. 자, 어떤 지역마다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살아나가는 동네에 있다. 어떤 경계를 사이에 두고, 이런 데는요, 고소득층, 이런 데는요, 저소득층이 거주한다. 이런 걸요, 주거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동네라 하더라도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에 두고 있는 주택 있죠? 이러한 주택들은요, 얘들보다는 조금 할증거래된다. 좀 비싸게 거래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들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만 건너면
편의시설도 좋고 병원도 잘 갖춰져 있고 학원도 있고 공원도 많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정의 외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경계를 두고 있는 고소득층 주택 있죠. 얘들보다는 할인돼서 거래된다. 얘들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싸게 거래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 맞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거래됩니다. 자, 이거 틀렸네요. 그리고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돼서 거래됩니다. 얘는요, 할증, 얘는요, 할인. 여기 틀렸네요.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깝게 거주한다는 얘기죠.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가깝게 입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요, 친밀과 천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데는요,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낡고 노후화되면 저소득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침입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 나갈 수 있죠. 이걸 바뀌어 나가는 걸 천의한다 해줍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까운 지역 있죠.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대는, 자, 리카도라는 사람은요, 한계지라는 게 뭐냐면, 이 한계지랑 이익이 0인 땅을 얘기합니다. 한계지로부터 출발해서 수익성이 좋은 거에 대가, 이익이 좋은 거에 대한 대가, 이거를요, 차액지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차액지대다. 리카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지 이하의 땅은 이익이 안 생기죠? 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액지대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계지 이하의 땅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르크스에 따르면요, 이 사람은 초과 수요,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지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 땅이든 농지는 한정돼 있는데 서로 이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절대지대라는 겁니다.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도요,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지대는, 자,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임으로 최열등지가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마르크스의 얘기입니다. 지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과는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차액지대와 달리 절대지대는요, 생산력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는요, 토지의 사유화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발생할 수 없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토지의 사유재산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마르크스의 얘기입니다. 5번을 정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시장은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라든가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 정도는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라디오에 나왔어요? 그럼 잽싸게 갔더니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정보 정도는 다 반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 정보라는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큰 돈을요, 초과 이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준강성.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거의 정보만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답니다. 과거의 정보만. 그렇지만 현재의 정보는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를 갖고 잽싸에 갔더니 아직 안 올랐다는 얘기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정보도 더더욱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이런 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자,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조건, 완전 경쟁의 다른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해줍니다. 불완전.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데 왜 설명하냐면 그냥 비교해 보려고 만들어 본 겁니다. 무지막지한 희한한 시장입니다.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미래의 정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같이 반영돼 있다. 아니 정보가 발표도 안 했는데 알고 있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걸요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완전 경쟁에 부합되는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야,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한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서는, 여기 이를이라는 게 정보를 얘기합니다.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결국은요 완전 경쟁 과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왜 그냥 완전 경쟁이라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완전 경쟁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4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정보 가지고 따졌을 때 완전 경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정보로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 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4번 틀렸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이거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하여 정상 이상의 정상인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준강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결과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하여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요 뭐가 틀렸냐면 그 4번 틀린 겁니다. 4번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원래 호황일 경우는요 자, 기업자 입장에서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호황일 때는요 자,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물가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가 상승이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자, 이 그 시장은 불황인데 막 실업자 넘쳐나는데 또 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서 불황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요 이렇게 자, 인플레이션 이거 잘못 썼네요. 맞나요? 인플레이션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냐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자,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걸요 스태그플레이션. 요거 2번 답하셔야 됩니다. 2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는데, 특히 1970년대 초에 그 오펙이라고 해서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모여서 대외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원가 압력, 이것 때문에 한번 이러한 경우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이제 팔렙이라는 국왕이 친미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메인이라는 그러한 그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이 팔레비를 축출한 겁니다. 축출하면서 추출하자마자 완전하고 서방국하고 관계를 끊은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한동안 엄청난 불황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이거 단골로 나오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는 순간 잘하면 금방 나옵니다. A도시, 그 다음 B도시, 틀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C도시. 자, 그래서 좀 하다 보면 그림 안 그려도 그냥 바로 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A도시 인구는 40만 명이랍니다. A도시의 인구는 40만 명. 그 다음에 B도시의 인구는요,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그리고요, C도시의 인구는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그 다음에 C도시와 A도시까지 거리는 10km. 그 다음에 여기는요 5km.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자 이거를요 요거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에 제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4,000 나옵니다. 4,000.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나누기 이거에 제곱하면 4,000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8,000이죠. 8,000분의 4,000 아니고 50%입니다. 이쪽으로 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50%. 이것도 마찬가지로 8,000분의 4,000이니까 이것도 50%.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25,000명 이쪽으로 가고 25,000명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이고 어디 갔나요? 이게 잠깐만요. 이거 25,000명 어디 있어요? 이거 3번 답하면 되겠네요. 3번.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입니다. 항상 암기하라고 했죠.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하더라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요, 1번 답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득을 많은 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공공임대아파트 짓게 되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그러니까 신규주택의 분양가를요, 원래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한 평당 1,5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안 되겠다. 니네들 90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 분양가를 규제한다 아닙니다. 신규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에 그러면 사람들은 건설업자는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짓고 상가나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하는 현상.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남아두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입니다. 토지 수용은요, 강제로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수용을 당한 자를요,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지구제는요, 자, 주된 목적이 어떤 지역에 주택가가 있는데 내 땅이라고 연탄공장 차린 거 아닙니까? 남한테 피해를 줬죠? 그럼 거기에 따라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의 외부 효과 있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거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런 지역은요, 도시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자, 이런 지역은요,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또다시 점점 세분해 나가는 겁니다. 때문에 어떻게 세분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자, 관리지역도 막 세분화해 나가는 겁니다. 점점 세분화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된다. 이거를요, 계획관리지역 해줍니다. 농림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거를요, 생산관리지역. 여기는요, 보존관리지역 해줍니다. 이걸 또다시 좀 세분화해 나가는 겁니다.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주거지역 이런 게 있고,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또 다 1종, 2종 구분합니다. 이것도 1종, 2종, 3종.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보통 이제 단독주택 중심의, 단독주택. 요거는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역. 이걸 얘기합니다. 이 동네 가면 편의점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거기 주택입니다.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요, 요거는 보통 이제 일종은요, 저층 중심. 요거는요, 고층 중심. 요거는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냥 보통 이거 중층 중심입니다. 요거는요, 보통 이제 고층으로 사용합니다. 고층.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편리한 주거생활, 편리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편리한. 이 동네 가면 막 세탁소도 많이 있고 조그만 병원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을 주거 용도를 위주로 하되 상업용이라든가 상업용이라면 업무용 부동산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읽어봐 볼게요. 이런 거 하는 이유는요,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게 틀렸네요. 2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자, 2종 뭐라고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이거는요, 2종 전용 주거지역 해줘야 돼. 이게 틀렸네요. 2종 일반이 아니라 2종 전용 주거지역. 자,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요런 것들은, 요거는요, 예를 들면 중복 지정하면 안 됩니다.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아니면요, 준주거지역 겸 일반 주거지역 정하면 안 돼요. 근데,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요, 고도지구다, 이런 지역을 방화지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걸 용도지구제라는 겁니다. 용도지구는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도 할 수 있다. 많은 겁니다.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 농자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구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어느 지역의 한 평당 분양가가 1,500만 원이다. 이거 너무 비싸니까 돈 없는 사람이 집 사기 힘들 거 아닙니까? 1,500만 원. 안 되겠다. 니네들 9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겁니다. 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요,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까지 합쳐서 분양가를 정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요, 이 건축비는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그 건축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분양가를 정하는 겁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의 신규주택 부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좋은 얘기 써놓은 겁니다. 현재 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신규 분양주택, 특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넘어갈게요. 현재 정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90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니까 이 건설업자는 이거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할까 하면 상가나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위축됩니다. 그리고 설사
900만 원 받고 아파트 짓기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고급 자재 갖다 썼다가는 망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중국산 싸구려 저질 자재 갖다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질이 하락할 염려가 있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300세대 미만의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아니면 원룸형 주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5번 틀린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을 배제한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에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구청장은 공동주택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다 틀렸습니다. 일단은요,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토지 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 주택용으로 쓰기로 하고서 구입했는데 3년이 되도록 막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요, 강제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이 선매자들한테 우선 매수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강제, 그 이행 강제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지 무슨 강제로 수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있죠? 여기 갖다가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이런 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선분양 제도는요, 후분양 제도에 비하여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 시장을 위축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요거랑 바꿔놓아야 돼요.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하여, 후분양 제도는 후분양은요, 완성된 다음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건설업자는 아파트 못 지어요. 빌리기 힘든 건설업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하여 주택 공급이 감소되어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그 크게는요, 장기 일반 민간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이 짓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하더라도 장기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사업 할 목적이 있다면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특히 공공지원 임대주택은요, 정부에서 정부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요, 주택도시기금 있죠? 그 일부를 지원받아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장기 임대주택은요,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건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옛날에는 8년 이상이었는데 지금은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 있죠? 요거 맞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NPV,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수년제 가치가.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이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요거를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투자 가치라는데,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거 수익이 달라짐에 따라 NPV도 달라지는 겁니다. 1번 맞고,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에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하나 선택하면 다른 건 포기해야 됩니다. 이때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요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했는데, 할인했더니 얘가 이제 300원이라 치자. 들어온 돈이 현금 유입액이니까 300원 이런 투자는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돈을 요것으로 할인했더니 요거는요 1,000원을 투자했더니 투자 규모가 다른 거죠. 1,300이 들어오는 투자는 있는데, 요거는요 먼저 NPV법에 따르면 NPV법에 따르면 여기서 요거 뺀 게 NPV입니다. 200이 되겠네. 200.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빼니까 300이죠.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법에 따르면 요게 A가 있고 B가 있다면 B가 선택됩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는요, 이것분의 이거죠.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3이 됩니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라고요? 3. 근데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1.3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에 따르면 자, 얘가 선택되는 거죠.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고, 수익성 지수법에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죠. 근데 수익성 지수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게요.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에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순현재 가치법은요,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됩니다. A하고 B를 이제 A의 순현가가 300원이고 B의 순현가가 400이다. 합치면요, 7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그게 아닙니다. 얘는 비율 아닙니까? A의 내분 수익률은 70%이고 B는 40%이다. A 학원의 합격률은 70%인데 B는 40%다. 그럼 합치니까 110%라는 얘기는 합격 못한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합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중 평균 하든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치 합산 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은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법은요, 들어온 돈을 재투자할 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죠. 여기다 투자한다는 가정이 합리적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대안 아닙니까? 이런 거 시장이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나치게 낙관적인 투자 기법이에요.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틀렸네요. 얘랑 바꿔놓으셔야 돼요. 내부 수익률법보다는요, 순현재 가치법이 더 합리적이다. 해줘야 돼요. 4번 틀린 겁니다. 회수기간법은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자, 회수기간법은요, 회수기간이 좀 짧은 거를 찾아서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부동산은요 1억을 투자했는데 1년에 4천만 원 들어오고 2년 후에 6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2년 만에 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3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고 투자하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으로는 완전히 무시한 꼴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했다. 자,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이제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요, 리을번만 맞는 거 다 틀린 겁니다. 리을번. 자, 리을번. 그래서 정답이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요걸 잘못 낸 거예요. 여기 원래는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부 비율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래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요,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 우리 레버리지 효과는요, 이거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총자본 수익률. 그리고요, 자, 이거는 저당 수익률, 은행 이자를 얘기합니다. 저당 수익률. 이렇게 비교할 때요, 총자본 수익률은 20%인데, 은행 이자율은, 은행도 20%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요, 부채 비율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리을번 맞는데, 디귿번 볼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요,
은행이 저당 총자본 수익률은 20%인데 얘는요 한 30%라는 얘기죠. 그럼 돈 벌어서 은행한테 다 주고 놨더니 사채업자한테 주고 놨더니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걸요 VL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디귿번 틀렸는데 VL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려면요 은행 이자율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낮아져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얘가 5%든 10%든 이게 낮아져야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들면 그냥 손해가 좀 줄어들 뿐입니다. 손해가 줄은 거예요. 이거 틀린 겁니다.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의 레버리지가 정의 레버리지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번의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오히려 증가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만큼 돈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그 다음에 이 니은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는 아마 많이 틀립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이 1,500만 원인데, 만약에 내 돈을 지분이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거를요, 저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500원이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 한 게 대부 비율입니다. 근데 내 돈은 1,000원 투자한 거죠? 그러면 이것분의 한 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50%네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50%.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은 10%랍니다. 그러니까 1,500원 총자본 이거 아닙니까? 총 1,500원 투자했을 때 1년 동안에 10%를 벌 수 있으니까 150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10%이면서 저당 수익률은 얘는요. 은행 이자율은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8%.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은요.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1,000원 투자했네요. 이렇게 임의의 투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풀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내 돈 투자에 1,000원 투자했죠? 그리고 150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내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은행 이자를 빼야 되죠? 500 곱하기 8% 이자를 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돈 투자의 대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아마 11%가 될 겁니다. 12%가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11%. 자, 이렇게 해서 다 틀렸고 리을번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모두 정답을 인정했어. 모두 정답. 이거 때문에 많이 더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자, 20번 보기요. 원래는 답을요. 요거랑 했는데 이 출제인 이런 거 잘 몰라서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못해서. 2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냐 최소한 이 정도 버려야 되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총투자 수익률은요. 밑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총소득은 조소득이 들어갑니다. 조소득. 자, 총투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조순 전후할 때에는 총투자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투자액을 조소득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자, 총투자액을 뭘로 나눈다고요? 지분 조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익률이죠, 수익률. 얘는 거꾸로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총투자액분의 총투자 수익률은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 차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총투자액분의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 차지한 비율을 이걸요. 총투자 수익률, 종합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얘는요. 세전현금수지가 아니라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게 우리 비율 분석법, 어림셈법에 나올 겁니다. 확인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작을 경우는 투자는 기각시켜야 됩니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여득, 가유순전후다. 자, 보세요. 가유순전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 조소득에서요.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자, 기타 소득을 사하죠. 이거를요.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조소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를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겁니다.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은행에 납부하는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거를요.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요. 영업소득세 이거 빼낸 거를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4번 볼게요.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요때 재산세 같은 거는요, 요거는 경비로 처리합니다. 재산세. 그렇지만 이 소득세는 밑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해당 재산세는 차감해 줍니다. 요거 계산할 때는 요거 빼줘야 돼요. 그렇지만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죠. 요 밑에서 빼는 거 아니까 요거 계산할 때는 건 빼줍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맞네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걸 불량부채라는 겁니다. 불량부채는요, 요 경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불량부채 요거 있잖아요. 요 위에서 빼주는 겁니다. 불량부채. 요 따로 빼주는 겁니다. 공실 및 불량부채.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라는 게 불량부채를 얘기합니다.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빼주는 겁니다. 별도로 계산해서 순영업소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거는요, 요거 4번만 맞는 겁니다. 4번 맞아요.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